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동규 교수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김봉직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봉직 교수입니다. 교수님, 오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때로는 음악을 너무 크게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볼륨을 크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나중에 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요즘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늘어났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인 약 4억 6,600만 명이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억 6,600만 명 중 3,400만 명이 유소아라고 합니다. 보통 난청은 성인만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로 발생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소아 난청 인구가 상당히 많네요. 마침 오늘 제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소아 난청이에요. 이 소아 난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소아 난청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소아 난청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소아, 특히 신생아 난청은 약 1,000명의 신생아 중에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선천성 질환인데요. 한국에서는 1년에 약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중 900명 정도는 눈에 띄는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한 질환이지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고 학교에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의사소통과 사회심리적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소아 난청이 선천성 질환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성인 난청은 선천적인 요인 외에도 노화, 중이염, 외상, 종양, 면역 이상, 소음 노출 등 다양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을 하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50% 정도는 환경적 요인, 나머지 50% 이상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유전적 요인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출생 후 폐렴구균 등에 의한 세균성 뇌망염,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뇌염 등에 의한 것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난청으로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진 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출생 시에는 약 68%, 굉장히 많죠. 그리고 4년 정도가 지난 4세 정도 시점에서도 약 61%에서 난청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에 의한 난청은 난청 외에 다른 질환이 동반되느냐에 따라 비증후군성 난청과 증후군성 난청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중 30%를 차지하는 증후군성 난청은 안각이소증, 홍채이색증, 전두백발, 간질성 신장염, 안면기형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아의 유전성 난청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아이의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족력 여부를 알기 위해 가족 상담을 하고 유전자 검사로 원인을 파악해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결과를 통해서 보호자에게 예후를 설명하고 난청 악화 인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약물로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올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난청의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치료는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유전자 검사가 소아 난청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유소아 난청은 주로 혈액이나 구강 점막 등에서 DNA를 추출하는 걸 통해서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DNA를 이용해서 난청 유전자 돌연변이 선별 검사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등의 유전자 검사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난청의 종류와 진행 정도, 그리고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난청이 확인되고 바로 검사를 실시해 조기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래도 치료 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성인은 내 상태를 잘 인지하고 청력이 이상이 있어요 라고 의사에게 바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주위 어른들이, 보호자들이 난청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나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의 청력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리에 잘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거나 큰 소리에 놀라거나 또는 음악에 반응하는 것 등이 있고, 좀 더 낮은 연령대의 아이는 옹알이를 잘 하는지 그리고 개월수에 맞는 언어 발달을 보이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에게 난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네, 귀의 변형이나 중이염 등에 의해 발생한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약물로 치료하거나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귀 속에 감각세포가 손상되어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향후 발달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로는 호전될 가능성이 적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또는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많은 경우에 청각 재활이 되고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청기를 통한 재활 효과가 없는 고도, 심도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호흡 수술을 시행합니다. 방금 보청기로 재활이 어려운 난청은 인공와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인공와우랑 보청기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보청기는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잘 들리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때 증폭된 소리를 귀의 신경으로 전달하는 게 달팽이관입니다. 이 달팽이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느다란 전극을 달팽이관에 삽입해서 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돕는 수술을 인공와우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달팽이관에 삽입한 인공와우 장치가 정기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해서 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돕는 원리인데요. 이 수술은 30년이 넘도록 시행할 정도로 안전하고 효과가 워낙 좋아서 고심도 소아난청에 있어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소아 난청의 대가인 김봉식 교수님과 유소아 난청과 유전자 검사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그 질환을 발견한 환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견되는 반응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맞춤형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어떤 치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전자 검사 맞죠? 네, 맞습니다. 저를 찾아온 20대 환자분은 초등학생 때 난청을 처음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오른쪽 귀에서 난청이 시작되었고 또 왼쪽 귀에는 재발성으로 돌발성 난청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귀의 난청도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조금 지나면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보청기를 사용했지만 보청기만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공호흡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좀 더 일찍 유전 변이를 발견했다면 긴 시간 고생하지 않고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좀 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난청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오늘은 김봉식 교수님과 함께 소아 난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너무나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신 김봉식 교수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야에서 의학 발전이 이루어졌고 특히 제가 보는 소아 난청 분야도 최근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난청이 의심되거나 난청을 발견하신다면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각을 재활할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아이의 증상을 혹시라도 숨기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소아 난청 전문의들을 빨리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귀코목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